지금 이제 김종인 비대위원장 더 이상 자리는 비어 있지만은 영입을 중단하겠다라는 입장, 그런 분위기가 이 쿠키뉴스를 통해서 단독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이 김혜경 씨가 닭상사고를 낸 이후로 JTBC 뉴스룸에 출연해서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이러한 뉴스를 가지고 여러분들께 쭉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맨 먼저요, 이 손학규 대표가 네 번째 대선 출마를 공식적으로 선언했습니다. 누구 한 명이 이 선언문에서 말이죠, 오늘 여의도 한 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언했는데, 바로 이 제왕적 대통령제 폐지하겠다. 그리고 이 본인이 출마하는 것에 관해서 온갖 비난과 조롱을 안고 가겠다. 그래서 상당히 결기찬 출마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선거는 누구 한 명이 대통령이 되면 다른 한 명은 감옥에 갈 것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괴팍한 선거가 되고 있고, 이대로 가다가는 대한민국 미래는 어둡고, 문제는 정치인데 승자 독식, 패자 전물의 제왕적 대통령제가 그 주범이다. 자, 그래서요, 이 제왕적 대통령제 그리고 거대 양당제는 오직 갈등과 분열, 대립, 추대만을 조장할 뿐이고, 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는 열어갈 수 없기 때문에 제도를 바꿔야 되겠다. 그래서요, 한마디로 대통령제를 폐지하고 의회 중심의 연합정치, 이런 길을 열겠다. 그러면서요, 굉장히 특이한 것 중에 하나가, 저는 돈도 조직도 없고 화려한 공약도 없다. 캠프도 없이 광화에서 홀로 외치는 심정으로 직접 국민에게 호소하는 나홀로 대선을 한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어요. 그래서 무소속으로 캠프 없는 대선을 생각한다라고 입장을 발표를 했는데요. 자, 글쎄, 참, 제가 뭐 이 수준이 낮아서 그런지 또 정치 경험이 없어서 그런지 손학규 전 대표 나라를 살리겠다라고 하면서 의회 중심의 정치, 그리고 또 제왕적 대통령제의 이 폐지, 이런 거를 약속하고 나왔는데요. 이 손학규 전 대표의 입장문 자체에 대해서는 뭐 저도 상당 부분 동감을 합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제 손학규 전 대표께 주문을 하고 싶은 생각은요, 누군가 한 사람이 감옥에 갈 거다라는 그런 이 괴팍한 선거, 지금 현실적으로, 왜냐하면 전부 다 사법 리스크가 큰 거는 사실이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 본다면 이러한 이 악순환을 막기 위해서 그리고 또 이재명 후보가 가지고 있는 인적 결함이 크잖아요. 우선 전과 사법, 홍수 욕설, 이런 것만 보더라도 누가 돼야 되겠다. 왜냐하면 지금 이 손학규 전 대표의 경우에는요, 지지율이 뭐 대단히 외람되지만 몇 프로 나올지는 아무도 모르죠. 제가 보기에는 1% 넘기가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자, 그렇다면은 어차피 될 입에다가 걸음을 더 주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 될 입이, 말하자면 입새가 대통령이 됐을 때 손학규 대표가 주장하는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줄여줄 수 있는 제도적 개선을 하도록 힘을 실어주는 것이 훨씬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발표한 입장문을 보면요, 그동안에 손학규 전 바른미래당의 대표가 이 기회가 있을 때마다 얘기했던 그런 이 입장을 많이 담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전두환 대통령의 빈소를 찾아서도 용서를 구하고, 또 용서하는 통합으로 나가기를 바란다. 국민이 용사다, 용서를 해주라, 이런 말을 했거든요. 자, 그리고 또 이 노태우 대통령 빈소도 또 방문을 했어요. 그리고 또 최근에 17일 날 이 진보 중도 성향의 지식인들 모임인 만민 토론회가 있었는데, 거기에서도 대권 없는 나라, 대통령 권력의 남용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 이 세미나에서 축사를 했습니다. 거기에서도요, 이 불행한 대통령을 만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대통령 정치 제도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되겠다. 이런 입장문을 내왔고, 그 당시에도 제왕적 대통령제의 문제점을 많이 적시를 했습니다. 자, 이런 걸 보면요, 이미 손학규 대표는 마음적으로는 대통령 출마를 결심한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출마에 앞서서 김종인 비대위원장을 만났다라는 보도가 있는데, 그래서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손학규 캠프에 들어가서 도와주는 것이 아니냐, 이런 또 추측 보도까지 나왔어요. 근데 여기에 관해서 이 김종인 비대위원장 뿐만 아니라 국가 원로들 대여섯 분을 만났다 그러면서요, 출마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도움을 청했다. 그래서 캠프에 참여해서 도와달라는 것이 아니라 정치계의 어른이니까 대통령 후보로 출마한다라는 일종의 신고식을 한 것이다 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 그런데 모르죠. 지금 김종인 비대위원장 엄청 열받아 있잖아요. 그래서 느닷없이 손학규 전 대표의
이런 출사표를 계기로 해서 뭔가 또 막후 역할을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런 추론은 가능합니다. 자, 그렇지만은요, 제가 지금 볼 때 김종인 비대위원장 워낙 지금 열이 많이 받쳐있기 때문에 손학규 전 대표 뭐 지지율도 별로 나오지 않고 나홀로 선거한다는데 손학규 대표 손을 잡을 가능성은 거의 뭐 전무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고 본다면 오늘 나온 지난번에 이제 쿠키뉴스가 말이죠, 김종인 비대위원장 이제 완전히 끝났다, 이런 내용의 단독 보도를 한 바 있어요. 그게 윤석열 캠프의 분위기다. 그러니까 그 보도를 보고 주접을 떨었다라고 해서 굉장한 불쾌감을 표출한 바 있어요. 그런데 똑같이 쿠키뉴스가 말이죠, 오늘은 국민의힘 이 김종인 총괄 선대위원장 자리를 없앤다, 이런 제목하에 윤석열 캠프 내 핵심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서 보도했어요. 그래서 김종인 비대위원장 자리는 핵심은 뭐냐, 총괄 선대위원장 자리를 아예 없애고 청년들과 사회적 약자들이 목으로 돌리겠다, 그런 취지하에 이 단독 보도를 하고 있어요. 그런 취지로. 그래서 윤석열 후보도 참을 만큼 참았고 또 영입을 하려고 모시려는 노력도 보일 만큼 충분히 보였다. 그동안의 20여일간 세월만 보낸 것이 아니냐, 이대는 그대로 고하고 간다. 이것이 취재 단독 기사의 핵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캠프 핵심 관계자의 언급 내용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쭉 한번 여러분들께 인용 보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는 윤석열 후보가 김병준 위원장을 만나서 총괄 선대위원장이 없는 선대위 구성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요, 또 이 김병준 선대위원장, 김병준 선대위원장 체제가 시작된 것으로 보아서 사실상 김종인 체제는 물 건너갔다. 그동안 윤 후보께서도 낮은 자세로 자존심을 상해 가면서 모시고자 애를 많이 썼고 지난 20여일간 헛시간을 소비하면서 여론 지지율도 많이 까먹었다. 외부에서 줏대없다는 비판도 많이 참았다. 이제 다 지난 일이다. 후보는 자기만의 세기를 찾았고 윤석열의 정치를 보여주고 싶어한다. 고인 물, 흘러간 물이 아니라 새로운 물이 되길 원한다. 그리고요, 김종인 위원장이 윤 후보를 과거 대선 후보였던 박근혜나 문재인처럼 본 것이 큰 착각이었다. 윤 후보는 그런 분들과는 전국 장악력이나 사태 파악력에서 본질적으로 다르다. 참고 기다릴 줄 아는 인내심이 강하지만 일단 결심하면 앞뒤 안 보고 밀어붙이는 무서운 추진력이 있다. 김 위원장의 속내를 뻔히 깨뚫어 보면서도 아무것도 모른 순진한 신입생처럼 대해주는 것도 매우 놀랍더라. 김종인 위원장을 모시려 최선의 노력은 했지만 그에게 주도권을 건네주거나 그 요구를 단 한 건이라도 풀어준 적이 있는가? 없다. 이런 불만을 표시하고 있어요. 그러면서요, 이수정 교수의 공동선대위원장 영입과 관련해서도 일전에 후보가 영입 의지를 갖고 추진하다가 당내 이견이 있는 것 같아서 잠시 보류해둔 케이스로 알고 있는데 결국 영입키로 결단을 내린 것 같다라고 밝히고 있고, 또 이준석 대표가 이수정 교수의 영입에 굉장히 반대했지 않습니까? 그날 최고위원회 어제 회의 석상에서도 반대표를 던졌어요. 그런데 이 문제와 관련해서 이준석 대표는 이대남의 관심 대상일지는 모르나 이대녀들에게는 혐오 대상이다. 이것은 지역차별 못지않게 큰 젠더 차별을 심화시킨다. 조심해야 할 부분이다. 그러면서요, 윤 후보는 이대남도 이대녀도 모두 중요하다고 존중한다. 그런 차원에서 이수정 교수의 영입은 이대녀들의 관심을 끌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이다. 여기에 다가올 선거가 이재명이라는 전과 사범, 살인자 변호사와의 대결 구도라는 점에서 범죄 심리학을 전공한 이 교수의 역할은 매우 돋보일 수 있다. 그리고 선대본부장급으로 여성이 없다는 점과 신선한 새로운 인물 등 복합적 차원에서 후보가 내린 결정이다. 이제 비로소 이대남과 이대녀들의 관심을 끄는 용광로 캠프가 된 것이다. 공정이란 가치 추구에서도 후보와 이미지 매칭이 된다. 그리고요, 이 교수의 영입 문제를 지나치게 젠더 갈등으로 보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준석의 시각을 지금 반박하는 거예요. 여성층에 대한 포괄적 관점과 이번 대선 구도가 범죄와의 전쟁 구도라는 점을 잘 봐야 한다. 젠더 문제를 정치적 도구로 삼는 정치는 오래 못 간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중권 전 교수의 입장이 옳다는 판단이다. 이런 지금 캠프 내 분위기를 보도하고 있습니다. 자, 이 국기뉴스 보도와 관련해서 이준석 대표가 윤 측근이라면서 익명 인터뷰하는 분, 이런 분은 이제는 대놓고 공작질을 하고 있다.
아주 정면으로 직격탄을 날리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준석 대표가 이제는 최고위원을 통해서 직접 거명 공개를 하겠다 이렇게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가 상당히 앞으로 갈등 요인이 될 것으로 보이고, 이준석 대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여기까지다 라고까지, 그렇다면 여기까지다 요렇게 딱 한 줄을 페북을 올렸어요. 자, 그런 다음에 이모티콘 풀을 올렸습니다. 예. 그러면서요, 이 네티즌들이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왜 이러시는지 아시는 분 하면서 당황해 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페북에 글을 올리기 전에 세종 일정에 자신이 동행한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라고 하면서 이거를 대대적으로 이슈화 시킨 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언론에서도 이거 선대위 일정에 참여하지 않겠다라는 입장 표시가 아니겠느냐, 이런 또 이 해석이 나오고 있고, 이 중대 결심 결국은 이제 뭐 당 대표까지 사퇴하는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장제원과 진중권 간에 김용일 함주 문제 이런 갈등에 장제원 의원이 있다, 이렇게 진중권 교수와 그리고 권경혜 변호사가 제기하고 있어요. 이 문제가 상당히 큰 논쟁거리가 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이 유창선 시사평론가는요, 뭐라고 입장을 내놓고 있냐면, 쿠키뉴스가 김종인과 윤석열을 떼어놓으려는 기사를 계속 내보내더라. 핵심 관계자 말이라면서 한두 번이 아니고 계속 좀 많이 이상해요. 특정인이 계속 그러는 듯. 김종인 옹도 그 기사 보트에서 보고 화난 듯 이라고 지인 게시물에 댓글을 남겼습니다. 그러니까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이 해당 댓글에 직접 최고예요를 누르면서 공감을 표시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하는 걸 보면 과연 핵심 관계자가 누구인지 여러분들도 짐작을 하실 수 있고, 이 김종인 위원장이 직접 최고예요 이렇게 댓글까지 올리고 공감을 표시한 거를 보면, 이게 전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준석 그 다음에 김종인 비대위원장 간에 상당한 이 공감, 즉 공감은 뭐냐, 핵심 관계자 이거 그냥 둘 수 없다 라고 하는 공감대가 많이 형성됐고, 이 선대위 지금 공석으로 놔놨는데요, 선대위에 돌아오기가 상당히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평가가 가능한 부분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자, 그렇다면 지금 이거는 이제 시사 전원에서 분석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왜 김종인 위원장이 이렇게 윤석열을 외면하느냐, 진짜 이유가 뭐냐. 그래서 이 시사전원의 분석을 보면 장제원이나 김병준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것보다는 더 심각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건 바로 뭐냐, 윤석열 이 후보의 기조 그리고 태도가 김종인 비대위원장과는 케미가 맞지 않다는 겁니다. 기조가 뭐냐, 이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항상 전권을 달라는 겁니다. 전권을 줬을 때 선거에서 이길 수 있고, 전권을 안 주면 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권을 달라고 하는데, 윤석열 후보의 경우에는 권력이 한 군데로 모이는 것은 싫어한다. 그래서 이 견제가 꼭 필요하다 이렇게 보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이 통합형 선대위를 구성해야 되겠다 이런 의지가 굉장히 강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얘기하는 전권을 주기가 그렇게 쉽지 않다, 이것이 이제 김종인 비대위원장한테는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윤석열 후보가 김종인한테 지금 보여주는 여러 가지 이런 사안들에 관한 입장을 보면 그렇게 진정성이 없어 보인다, 이런 또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진정성을 보이려면은 참고적으로 2016년도 4월달 총선에 있어서 이 민주당이 김종인 비대위원장을 모셨는데, 그때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당내 반발이 세니까 아예 사퇴하겠다라는 것까지 암시를 한 바 있다는 거죠. 근데 사퇴를 안 하고 끝까지 있었어요. 왜 있었느냐, 사퇴하겠다라고 하니까요, 당시 문재인 전 당시 대표가 양산에서 서울 구기동 자택을 올라와서 찾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존심 상한 부분 잘 어루만져졌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문재인 당시 대표의 진정성을 믿고 사퇴를 안 했다는 것이죠. 근데 이러한 문재인 대표와 같은 진정어린 윤석열 후보의 김종인 비대위원장을 총괄선대위원장 모시려고 하는 생각이 과연 있겠느냐, 아직은 안 보인다. 이것이 시사저널이 분석하고 있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에 관해서는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뭐 공감하는 분도 있고
공감하지 않는 부분도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데요. 자, 제가 보기에는요,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전권, 그리고 윤석열 후보의 진심, 이 시사전을 저는 뭐 한 절반 정도밖에 공감하지 않습니다. 자, 20여일간 말이죠. 전쟁 중에 전쟁을 20여일간 사령관을 누구로 할 것이냐를 두고 전쟁 생활을 안 한다? 그거는 정상적인 사고를 한다면 불가능한 거예요. 그 정도로 그야말로 전쟁 수행을 잠시 중단하면서까지도 집중적으로 김종인 비대위원장을 모시려고 했던 윤석열 후보, 이 진정성은 믿을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이 전권을 달라, 이거는 지금 전시에는 말이죠, 후보가 총괄선대위원장보다 위에 있어야 돼요. 최종 결정권은 후보에게 있어야 된다. 이것이 저는 민주적인 의사결정 구조라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전권을 달라고 하는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생각이 좀 과한 것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사안에 따라서는 전권을 줄 그런 사안도 있겠지만은, 만약에 김종인 비대위원장과 윤석열 후보 간의 의견이 다를 경우에는 결국 윤석열 후보의 의견을 존중할 수밖에 없잖아요. 왜? 최종 정말 운동장에서 뛰는 선수는 누구냐? 윤석열 후보예요. 그런 측면에서 이 시사저널의 이런 분석, 전망, 평가, 여기에 관해서는 제가 조금 의견을 달리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이제는요, 이 김혜경, 이재명 후보의 부인이죠. 김혜경 여사, 지금 낙상 사고가 있은 이후에 처음으로 입을 열었어요. 처음으로. 자, 그래서 나름대로 의미가 좀 있을 것 같아서 여러분들에게 좀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로 JTBC 인터뷰를 통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전에 같으면 모르는데 요즘에는 소셜미디어도 많고 해명할 창구도 많이 있어서 국민들은 과한 건 과한 거대로 걸으셔서 걸으신다라고 하는 믿음 때문에 지금 버티고 있다, 이런 취지로 해명을 하고 있어요. 입장을 밝히고 있어요. 자, 여러 가지, 왜냐면 이 낙상 사고를 가지고 많은 루머가 있었잖아요. 이 김남국 의원이 밝힌 내용을 보면 무려 479건의 가짜뉴스가 있었다, 이렇게 제보를 받고 있었다고 보도를 한 바 있어요. 그러니 뭐 얼마나 많은 그런 루머, 유언비어 또 이런 게 있었겠어요. 그러나 결국 김혜경 씨는 결국 국민들이 걸릴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이걸 믿기 때문에 별로 걱정을 안 한다, 이런 입장을 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처음에는 상처가 될 수 있고 신경도 쓰이긴 하는데 요즘 우리 국민들이 너무 현명해서 제자리로 돌아가는 시간도 빠르더라, 요즘 같아서는 별로 걱정하지 않는다, 이런 입장을 내놓고, 이제 거의 다 회복이 됐고 걱정해주신 덕분에 괜찮다, 아직 SNS를 통한 직접 소통은 생각하지 않고 있고 한 번은 이제 생각해 봐야 할 것 같다. 그리고요, 이재명 후보하고 김혜경 씨가 유세 일정이 서로 다른 거, 이와 관련해서는 책임감이 저한테만 있으니 불안함이 있다. 같이 다니면 사실 든든하고 좋다. 그렇지만 캠프에서 워낙 다닐 곳이 많고 만나뵐 분이 많으니까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따로따로 보낸다. 그리고 후보는 정책으로 의견을 이야기하고 배우자는 정책에 소외된 것, 조금 더 미치지 못한 것에 노력하고자 한다. 그리고요, 이재명 후보가 메시지 전달이라든지 혼자 골똘히 생각하다 저한테 던진다. 옆에 저밖에 없으니까. 그러면서요, 기본소득을 주면 어떨까라고 하면 왜 공짜로 국민에게 돈을 주나? 국민도 이런 의심이 있을 거 아닌가?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면 본인의 방어적인 논리가 세워지는 것 같다. 이렇게 의사 말하자면 이 공약 같은 거, 중요한 공약 같은 거 내놓을 때, 그러니까 본인의 의견을 좀 많이 반영해주는 그런 논리적 상황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젊은 분들이 이재명 후보가 그래도 낫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꼰대를 인정하는 사람이라서 라며 이야기를 들어주는 자체로 좋게 평가하는 것 같다. 그리고 그렇게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다. 그리고요, 이재명 후보가 최근에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해가지고 다시 태어난다면 지금 사모님과 결혼할 거냐, 아니면은 대통령이 될 거냐, 둘 중 하나를 선택하나, 이런 질문에 대해서 저는 제 아내와 결혼하고 싶은데 안타깝게도 제 아내는 다시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다고 하더라, 이렇게 이재명 후보가 발언한 바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김혜경 씨는요, 남편이 아내에게 그렇게 평가해 주는 것은 고맙고 행복한 일이다. 정치인 아내는 그 무게가 상당해서 처음에 별로 좋아하지 않았고 거부하려 했다, 이렇게 입장을 밝힙니다. 그런데 조그마한 일이 정책으로 인해 바뀌고 시민들이 좋아하고 칭찬해주고 변화하는 사회를 보니까 이렇게 하는 정치면 해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요즘에 더 많이 든다. 조금 더 살아보고 다음 생에 만날지 안 만날지 결정하려고 한다. 그러면서 제가 힘든 거 아니까 미안한 마음에 그런 것 같다. 야, 조금 더 살아보고
다음 생에 만날지 안 만날지 결정하려고 한대요. 이거 되게 웃기잖아요. 예. 그러면서 말이죠. 이제 마지막으로 이재명 이름으로 김혜경 씨 얘기가요. 이재명 후보의 배우자로서 삶보다는 본인으로서의 삶이 소중하다 이렇게 밝히고, 이재명 이름으로 제가 할 일이 더 많다면 김혜경 이름을 내세우지 않아도 좋은 일이라고 하면서도요. 첫째는 김혜경 자신의 삶이고, 엄마로서, 아내로서, 며느리로서, 딸로서, 친구로서 다양한 김혜경이 정말 잘 사는 것, 다양한 김혜경의 삶이 제일 소중하다 이렇게 강조하고요. 20대 대통령 당선자가 나오는 100일 뒤 김혜경에 대한 질문에 관해서는요. 대통령 배우자가 된다기보다도 대통령의 배우자가 되실 분에게 바라고 싶은 게 있다 이렇게 밝히면서, 사회에서 일하는 여성이 가장 많이 힘든 것 같다. 보육, 출생, 돌봄 등 여러 문제가 많기 때문에 대통령 배우자가 특별히 세심하게 배려해주는 정책을 써주면 좋겠다. 특별하게 부탁하고 싶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자신의 필살기 질문에 대해서는 제일 잘할 수 있는 일은 잘 듣는 것이다. 잘 듣고 공감해서 정치인 이재명에게 전달해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뭐 이 사전에 질문 답변이 많이 이제 오고 갔겠죠. 그렇지만은 어쨌든 질문 답변 내용이 상당히 정제되어 있다. 예, 그래서 뭐 당연히 이런 거 출연하는데 사전에 질문 받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 뭐라고 그럴까요? 그런 질문 답변의 과정이 있을 것이다 라는 점을 염두에 두시고 한번 여러분들께서도 잘 이 김혜경 씨의 능력, 그리고 이 자세, 그리고 인식의 틀이 어떤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자, 송영길이가 이상한 캠페인을 제안했어요. 이재명 홍보하고 독후감을 올려라. 자, 참 얼빠지지 않아요? 그리고 민주당에서요, 당원 게시판 운영을 잠정적으로 중단했다고 합니다. 이게 뭐 지금 현재 당원 게시판이 그야말로 이제 분란이 나니까 이런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상희 교수가 최근에 말이죠, 기본소득 비판하면서 이재명을 축출해야 된다라는 입장문을 내놓고 있어요. 이것으로 인해서 지금 이상희 교수가 당원 자격정지 8개월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응 어떻게 할 것인지 곧 입장을 좀 밝히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리고요, 이수정, 지금 이번에 논란이 많은 이수정 교수, 이준석 페미니즘과 급진주의도 구분 못한다 이렇게 일격을 가하고, 윤석열 후보와 관련해서는요, 페미니즘에 대한 이해도가 깊지 않다. 그래서 새가 달리면 한쪽 날개로는 안 되기 때문에 빈틈을 채우려고 영입 제의를 수락했다 이렇게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요, 이 구체적으로 이수정 교수 뭐라고 오늘 지금 CBS 라디오에 출연해서 밝힌 내용인데요. 본인의 영입에 대해서 명시적 반대를 언론에 발표하신 분도 계시더라. 이게 이준석이에요. 페미니즘과 레디컬리즘, 급진주의 구분을 이준석 대표가 잘 못하는 것 같다. 급진주의는 여러 가지로 부작용이 있겠지만은 제가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내용은 범죄 피해자의 피해를 무시하는 형사사법제도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지, 제가 피해자 중 여자들만 보호해달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없다. 개인적으로 페미니즘은 여성이 자신의 독자적인 정체감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 예. 자, 그리고요, 저 윤석열 후보가 과거에 건강한 페미니즘을 거론한 데 대해서도 아마도 윤 후보가 페미니즘에 대한 이해도가 깊지 않으신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서요, 그런 연유로 사실 선대위에 가야 되겠다고 생각했다. 이렇게 덧붙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후보가 과거 말이죠, 이 조카살인 변호에 나서면서 가해자의 심신미약을 주장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관해서는요, 제가 10수년 동안 만취해서 여자를 죽인다는 것은 받아들이면 안 되는 변론이라고 주장해서도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는 점을 밝히면서요, 이재명 후보에게 경악을 하게 됐다. 그런 와중에 일요일에 28일에 윤 후보 측에서 최종 결정을 해달라고 해서 선대의 합류를 결심하게 됐다고 밝혀 있습니다. 그러면서 새가 날려면 왼쪽 날개 하나만은 날 수가 없다. 국민의힘 여성정책의 빈틈을 채워야겠다는 생각이 영입 제의를 수락한 이유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KBS하고 그 다음에 JTBC 여론조사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준석 대표 지금 패싱 논란이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김동인 비대위원장을 영입하지 않은 상태로 개문 발췌한 거, 여기에 대해서요 굉장히 불만이 많아요. 이거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지시를 받고 하는 것이 하는 언론 플레이가 아닌지 하는 의심일 정도로 굉장히 셉니다. 그래서 아슬아슬하다 했는데요, 조금 전에 이준석 대표 페북에 중대 결심을 하겠다라는 입장문을 내놨어요. 그래서 지금 언론에서는요,
선대위 불참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거 좀 언론에서 취재하려고 그러니까요, 아예 전화기를 꺼놨어요. 자, 그래서 심상치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곽상도 전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본래 청구된다 했는데요, 결국 청구가 됐어요. 이러한 중요한 뉴스를 가지고 여러분들께 보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요, 이 JTBC 여론조사를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어서 KBS인데요. 여러분들, 제가 추석 때 KBS 한국 리서치에 의뢰한 여론조사를 보면서 이 KBS 이거 조작한 거 아니냐, 한국 리서치 이거 믿을 수 있느냐, 이런 이 분석을 해드린 적이 있어요. 오늘 나온 분석도 마찬가지다. 그래서요, KBS는 한국 리서치인데, 이 한국 리서치는 대한민국에서 굉장히 유력한 연구조사 기관 중에 하나예요. 정부 용역을 많이 맡아요. 가장 많이 받는 그런 여론조사 기관을 알려져 있는데, 이 얘기는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 수치도 이상하거니와요, 친여 성향 아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어요. 자, 어떻게 여론조사,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요, 35.5%라고 하는 똑같은 수치가 나오냐고요. 소수자 한 자리까지. 이거 하나로 아무리 사실적으로 나왔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렇잖아요. 사람도 과거 행적을 보고 현재의 상황을 평가하듯이 한국 리서치 하면 친여 이거 신뢰하기가 좀 어려운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35.5라고 하는 똑같은 점수가 나온 거 신뢰할 수 없다, 이렇게 평가를 내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제 심상정은 4.4, 안철수는 3.5입니다. 이 한국 리서치는요, 26, 27, 28일까지 전화 면접 여론조사예요. 자, 그리고 정권교체는 51.4, 연장은 39.5, 그래서 11.9포인트 정도 차이가 나고 있어요. 지난 조사에서는 어느 정도 차이가 많이 났느냐면 26.2인데 급격히 줄어들고 있어요. 11.9포인트. 그러니까 뭐 절반 이상이나 이 차이가 줄어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국정 운영 수행 능력 누가 좋으냐? 그러니까 이재명이가 잘할 것이다, 이건 52.4%고요. 못할 것이다는 42.4, 윤석열 후보가 잘할 것이다 라는 답변은 41.7, 못할 것이다 라는 답변이 53.8이에요. 자, 이거 누가 잘하느냐? 아니, 국정운영 수행 능력은 뭐 입으로만 갖고 판단할 수 없잖아요. 그럼 뭘로 국정운영을 잘할 것이라고 판단합니까? 공약이 좋아야 되잖아요. 공약을 신뢰할 수 없는 공약을 가지고 잘하면요, 이건 나라를 더 망가뜨리는 거예요. 문재인 정권보다도 더 망가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내용을 가지고 국정 운영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공약 나오는 걸 보십시오. 그리스, 베네수엘라 이런 나라로 지금 이 나라를 망가뜨리는 포퓰리즘 정책을 쓰고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이재명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재명이가 국정을 잘할 거라고 52.4%가 나오냐고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윤 후보가 못할 거라는 답변은 어떻게 53.8, 잘한다는 건 41.7 이렇게 거꾸로 나오냐고요. 이 얘기는 윤석열 후보가 하는 게 뭡니까? 지금 문재인 정권을 우리가 왜 싫어하죠? 왜 문재인 정권은 정권 교체가 51.4%로 이렇게 높죠? 국정 운영을 잘못했으니까. 왜 잘못했죠? 정책이 잘못됐기 때문에 국정 운영이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론이 앞서는 거예요. 왜? 문재인 정권의 정책하고 이재명 정권의 정책이 같아요, 안 같아요? 거의 아무리 달라도 사춘 정도는 되잖아요. 비슷해. 그러면 문재인 정권이 국정 운영을 잘못했다, 그러니까 심판이 높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문재인 이 정권하고 비슷한 정책을 추진하는 이재명 국정 수행 능력이 좋다라고 평가하는 것은 52.4고, 문재인 정권과 거의 반대되는 정책을 추진하겠다라는 입장을 바뀐 윤석열 후보가 잘못됐다는 것이 어떻게 53.8이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저의 설명 제가 좀 쉽게 설명한다고 드렸는데 이해가 가시는지 모르겠어요. 이래서 한국 리서치의 여론조사는 신뢰할 수 없다. 예.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 내년 3월 9일까지도 그럴 것이다. 이게 저의 단정적 판단입니다. 자, 이제는요, 이 JTBC도 뭐 도찐 개찐인데요, 독인 개gin이라고 그러죠. 뭐 유식하게 표준으로 따지면 이 글로벌 리서치에 의뢰해서 JTBC는 조사를 합니다, 항상. 근데 이 글로벌 리서치도 사실 신뢰하기가 어려워. 여기도 전화 면접 조사했어요. 글로벌 리서치 서너 달 전에 선관위로부터 징계를 받았어요. 3천만 원 벌금을 냈어요. 왜냐면 이게 전화 면접이니까 전화 면접을 하는 여직원들이, 또 남직원들이 의도하는 답이 안 나오면 계속 물어요. 민주당이요? 국민의힘이요? 국민의힘이라도 답했는데도 민주당 좋아한다고 써낸 데가 바로 글로벌 리서치예요. 오직해야 선관위에서 전수조사 했겠어요. 이거는 팩트예요. 그래서 공정성이 의심이 되는 여론조사 했다, 이게 걸려들었어. 이런 기관에 JTBC가 계속 여론조사를 시켜요. 27, 8 이틀간. 그래서 KBS하고요, KBS는 26, 7, 8 3일간이고 여기는 27, 8이에요. 그냥 같은 날 조사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자, 그런데 여기는 그래도 조금 신뢰가 가요. 그나마 어쨌든지 간에.
왜냐하면 앞에서 똑같이 35.5 동일한 소수점까지는 안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주변에서 느끼는 여론조사 내용하고 느끼는 여론의 흐름하고 비슷해요. 자, 얼마가 나왔느냐. 예. 사자 가상대에서 지지율을 보면요. 윤석열 37.4, 그 다음에 이재명이 30.8, 심상정 5.4, 안철수 5.3, 안철수 4.8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윤석열의 경우에는요. 지난 11월 초 6, 7일 날은 39.6에서 37.4로 빠졌어요. 약 2.2%가 빠졌고, 그 다음에 이재명은요 0.8%가 늘어났어요. 29.6에서 30.8로. 예. 자, 이렇게 지금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는요, 당선 가능성은 누가 높으냐? 윤석열이 43.6, 그리고 이재명이는 38.2입니다. 그리고 뭐 안철수, 심상정 이 0.8, 0.4예요. 그 다음에 민주당과 국민의힘 선대위 구성 누가 더 잘했느냐 하니까 민주당이 더 잘했다는 41.3이고요. 국민의힘이 더 구성을 잘했다라는 것은 31.9예요. 이 10% 차이는 뭐 때문에 오느냐? 김종인 때문에 온다. 이렇게 저는 판단합니다. 그리고요, 부동층에서 마저도 민주당이 좀 잘했다. 이것이 31.6, 국민의힘은 23.5밖에 되지 않아요. 그리고 이재명이가 말이죠. 이재명 후보 최근에 뭐 조폭 변호한 거 이런 거 사과하잖아요. 사과에 대해서 공감한다는 37.6밖에 되지 않아요. 비공감이 훨씬 높아요. 58.3. 자, 그리고요, 중도층에서도 이재명의 사과, 쇄신의지에 대해서 공감은 34.1밖에 되지 않고 비공감이 61.9가 됩니다. 그리고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선대위에 합류한과 합류, 이 문제와 관해서 꼭 합류할 필요가 없다. 73.7입니다. 합류해야 한다는 14%밖에 되지 않아요. 그리고 윤석열 후보 지지층에서도 80.7%가 합류할 필요가 없다. 던져라, 버려라. 그러니까 김종인 비대위원장 오갈 데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종부세와 관련해서도 이재명 후보는 국토보유세를 신설하자 이렇게 하지만 그 국토보유세 신설에 대해서는 공감은 36.6, 비공감이 60.5로 배 정도나 돼요. 그리고 종부세 개편하자 전면, 여기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잖아요. 공감한다가 68.8, 비공감이 27.8입니다. 그리고 정당 지지도의 경우 국민의힘이 38.5, 그리고 민주당은 30.8입니다. 그리고 정권 교체하자 56.8, 아니다 그대로 가자 36.8, 그래서 36.4, 그래서요 20% 편차나 지금 나오고 있어요. 자, 이렇게 이걸 보면 이 정권 교체 여론이 말이죠. 61.1 11월 첫째 주 6, 7일에서 이번에 56.8 약 5% 정도가 줄어들고 있고, 정권은 그냥 가자 33.4에서 36.4로 3% 정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 이 정도가 되면 여러분들 이제는 윤석열 후보 김종인 없이 그대로 개문 발차한 것이 잘했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거예요. 예. 선대에 합류 필요 없다가 73.7이면요 굉장히 높은 거 아니에요? 김종인 비대위원장 73.7. 자, 그 다음에는요 또 이제 지금까지 지지하고 있는 후보를 계속 지지할 것이냐. 윤석열은 84.1이고 이재명은 77.9입니다. 굉장히 높은 수치예요. 이 얘기는 결국 뭐냐, 선거일이 가까울수록 양 지지층이 결집하는 그런 국면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윤석열 후보의 경우는 60대 이상에서, 그리고 이재명은 40대에서 이 결속력이 제일 가까운 것으로 그렇게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중요한 여론조사 내용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고, 자, KBS 한국리서치 지금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한 번 더 분석해 드리면 이 정권교체 여론의 경우는 51.4잖아요. 자, 그런데 지금 JTBC에서 보면 56.8, 20%, 20.4%가 차이가 나는데 KBS는 51.4에서 39.5 유지, 이래서 11.9%포인트 밖에 차이가 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정권교체 여론만 하더라도 KBS가 얼마나 이게 편향되게 했을 가능성이 크냐, 이 대목에서도요 이러한 이 차이점이 있다는 거 여러분들께서도 참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정도로 해서 이제 여론조사를 마치고 오늘 윤석열 후보의 일정 중에요 가장 중요한 것이 대전 세종을 들렸어요. 대전은 이 세종은 제2집무실이 청와대에 제2집무실을 만들겠다, 관련 법 개정을 하겠다라는 것이 윤석열 후보의 입장문이에요. 그리고 또 신중부시대를 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카이스트 오늘 대덕연구단지를 갔어요. 거기서 이제 카이스트 관련 시설들, 이 원자력 관련 시설을 쭉 둘러봤는데 이 자리에서 탈원전 정책 아주 강력히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대전 세종을 방문한 일정 중에 중요한 것은 바로 청년 토크 콘서트를 했어요. 여기에서 윤석열 후보 상당히 솔직하게 청년들이 궁금해하는 돌직구 질문에 제대로 답을 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요, 청년 지지율이 조금 올라갈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이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종합적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우선 나는 충청 출신이다 라는 점을 강조했어요. 그래서 중앙선대위 회의에서부터 나는 충청의 아들이다 이렇게 강조를 했는데 윤 후보도요, 역사를 보면 충청을 늘 캐스팅 보트를 지었고 대선 승부처였다. 중원 충청에서 정권교체 신호탄을 쏘아올린 것을 시작으로 100일의 승리 대장정을 나서겠다. 그래서 세종을 맨 먼저 갔어요. 그래서 세종에서 이 세종을 실질적 수도로 만들겠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세종 전경이 내려다보이는 밀마루 전망대를 방문하고 나서 기자들한테요, 앞으로 이 주변에 과학기술단지를 더 육성시켜서 우리나라 미래의 중심, 신중부시대를 열겠다. 실질적 수도로서의 기능을 확실히 할 수 있도록 차기 정부를 맡으면 여러 법적, 제도적 장치뿐만 아니라 기반 시설과 수도로서 국격 차원에서 문화, 예술, 교육의 장까지 세종시에 구축하겠다.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리고 또 이 차기 정부를 맡게 되면 법률안 제출을 하든지 국회 촉구해서 청와대 제2집무실을 세종으로 이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겠다. 그리고요, 밝혔고 또 이 세종 밀마루 전망대에서는 아버지가 초등학교를 여기서 다니셨다. 즉 연남국민학교를 다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연고를 굉장히 강조했고 또 이 지난 총선에서 세종 을에 출마했다가 낙선한 김병준 위원장까지도 동행을 했어요. 그래서 현지에서는 윤석열 후보 지지자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연호했습니다. 그리고 오후에는요, 대덕연구단지에 있는 원자력연구원 관련 시설들을 쭉 돌아보면서 탈원전 정책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특히 원자력연구원의 노조 간부 그리고 카이스트 원자력공학과 학생들과 간담회를 가졌는데 이 자리에서요, 월성원전 경제성 평가를 예로 들면서 공정과 상식을 내동댕이 치는 왜 정권 교체가 이루어져야 되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분야다. 이렇게 밝히고 4차 산업혁명을 선도적으로 끌고 나가지 못하면 삼류국가로 전락할 것이 불보듯한다. 탈원전은 망하러 가자는 이야기다. 차기 정부를 맡게 되면 이념과 엉터리 철학에서 벗어나서 과학을 국정 중심에 놓고 과학기술을 통해 성장하는 과학 입국의 시대를 열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또 이 간담회가 끝난 이후에 기자들을 만나서는요, 대한민국의 미래를 알고 싶거든 대덕을 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다. 저 성장에서 벗어나는 길은 과학기술밖에 없고 차기 정부를 맡게 되면 R&D나 연구 지원을 탈피해서 더 혁신적인 방법으로 국가 과학기술 역량을 제고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리고요, 오늘 원자력 기술 관련 시설 3군데를 연이어 방문하면서 무슨 또 얘기를 했냐면요, 원자력 연구원에서는 원자로 모형을 딱 보면서 증기가 어디에서 나오느냐, 그 다음에 소형 모듈 원자로와 핵추진 항공모함이나 핵 잠수함에 들어가는 핵추진 동력이 많이 다르냐 이런 질문했고, 직접 방진복을 입고 파이로 프로세싱 관련 연구 시설에서 실험 장비를 둘러보기도 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대전 세종 이 방문은 상당히 성과를 많이 남기는 그런 일정이 됐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고요. 마지막 일정으로 2030 세대들하고 오이드 성렬이라는 제목의 토크 콘서트를 했어요. 이 자리에서 이 젊은 이 친구들이 2030 세대들이 역시 아주 돌직구를 많이 날렸어요. 이 돌직구 몇 개를 말씀을 드리면 이 윤석열 총장이 말하자면 언제까지 킹메이커라는 사람한테 끌려다닐 것이냐, 이런 또 질문을 했습니다. 뭐라고 질문했냐면, 자칭 킹메이커라는 분이 없으면 윤석열은 끝이란 말이 있더라. 이 말이 사실이라면 윤 후보는 대통령이 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국민과 2030 여러분이 킹메이커다. 확고한 지지를 부탁드린다. 이렇게 얘기했고, 그리고 또 이 학생이 윤 후보는 사람에게 충성을 안 한다라는 확고한 자기 전략으로 대선 후보까지 일약 스타가 됐는데 경선에 통과하고 나서 자칭 킹메이커에게 휘둘리고 심리게임을 벌이는 것을 보면서 피로감이 몰려온다. 그리고 정치에 대한 환멸감도 느낀다. 그렇게 무능한 대통령은 박근혜와 문재인으로 족하다. 후보는 자고우변하지 말고 국민을 믿고 뚝심 가지고 전진하기를 진심으로 부탁한다. 이런 비판문을 내놨어요.
그리고 또 윤 후보는요,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내 집 마련에 굉장히 힘들어하는 청년의 고민에 대해서요, 정부가 집값이 오른 원인 진단을 잘못했다. 저는 시장 원리에 따라 순리대로 풀겠다. 그리고 규제를 풀고 세금도 낮춰 공공주도로 임팩트 있게 공급하면 집값은 자필이라고 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또 직장인이 가슴속에 사직서를 품고 지낸다는 말은 아시냐? 이런 청년의 질문과 관련해서는요, 제가 검사 생활 26년을 했는데 8년 하고 사표를 내고 나가서 다시 복직을 했다. 제 입장에서는 사표를 실제로 써봤고 사표를 써서 제출은 안 했지만 품고 내겠다는 이야기를 여러 번 했다. 이런 일화를 소개하면서 상당한 공감을 표명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후보는요, 졸업 학년 학점이 3.0이 좀 안 됐다. 4.3이 만점이었는데 거의 B 정도로 졸업했다라고 하면서 이 성적을 매체로 해서 공감대를 형성하려는 노력도 보였습니다. 그리고 마무리 발언으로 기성세대는 청년들을 보면 미안하다는 얘기부터 나올 수밖에 없는데 고질적 저성장을 해결하면 공정한 기회가 중요하다. 저는 여러분이 넓은 기회의 바다에 빠져서 정말 즐겁게 헤엄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약속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 토크 콘서트가 진행된 카페에는요, 지지자들이 많이 모여가지고 윤석열 후보의 이름을 연호하거나 공정한 세상을 만들어주세요 라는 피켓을 들고 아주 열렬히 환영하는 점이 상당히 특징적이었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요, 이제 탄소 중립과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는데, 4차 산업혁명은 기반 첨단 시설을 활용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우리 문화 전체가 엄청난 전기 에너지를 필요로 한다. 이 같은 엄청난 전기 에너지를 쓰면서 문명이 더 나가는 건데 원전을 줄인다면 과연 이렇게 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탈원전은 망하자고 하는 이야기다. 그러면서요, 게다가 탄소 중립을 이뤄야 하는데 결국 깨끗하고 안전하고 효율적인 원자력 발전 외에는 대안이 없다. 원자력 발전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원전 생태계를 넘어 국가 미래와 직결된다는 점까지 생각해야 한다. 이런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자, 이제는요, 이준석 대표 오늘 상당히 중대 결심을 한다. 이런 지금 입장문을 내놨어요. 당 대표 패싱과 관련한 논란에 관해서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자, 그렇다고 한다면 사표를 내겠다는 거냐, 아니면 선대위 보이콧하겠다는 거냐, 여러 가지 해석이 제기되는 대목이고, 내일 여기에 관해서 상세한 입장을 밝히겠다. 그렇게 지금 페북에 올려놨어요. 딱 뭐라고 올려놨냐면요, 아무런 설명도 없이 그렇다면 여기까지입니다 라는 글을 남겼어요. 그래서 이거에 결국은 이제 최근에 당대표 패싱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 그러다 보면 선대위 불참과 같은 중대 결심을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해석이 당 주변에서는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맨 먼저 그렇다면 여기까지입니다 라는 이 글을 올려놓고 잠시 후에 설명 없이 또 이 이모티콘에다가 P라는 이모티콘을 페북에 올렸어요. 그 네티즌들은 이준석 대표가 왜 이러는지 아시는 분, 이렇게 하면서 상당히 당황해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페북에 입장문을 올리기 전에 이준석 대표는요, 윤석열 대선 후보의 세종 일정에 자신이 동행한다는 사실을 몰랐다. 그러면서요, 굉장한 불쾌감을 표시한 바 있습니다. 이준석 대표 그리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서요, 세종 일정과 관련해서 어제 오전 9시에 언론에 먼저 나왔다. 이렇게 기사를 낸 다음에 언론에서 저한테 세종 일정 가냐고 문의가 온 다음에야 이 실무진에게서 연락이 왔다. 적어도 이준석이 간다고 발표하는 일정은 이제는 이준석에게 물어보고 결정해 달라는 거다. 아주 강력히 말하자면 익명의 이 캠프 요원에 대해서 직격탄을 날리는 거예요. 자, 또 이제 이렇게 되니까 조선닷컴에서는요, 이준석 대표한테 전화를 걸어가지고 해당 글이 어떤 뜻이냐 이렇게 질문을 하려고 했는데 아예 전화기가 꺼져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준석 대표 측 관계자는요, 조선닷컴과의 통화에서 이 대표가 우리 당 관계자들에게도 해당 글이 어떤 뜻인지 말을 안 해주고 있다. 이 대표가 내일 해당 내용에 대해 사전에 내용에 대해 설명하겠다고 한다 라고까지만 지금 보도가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국민의 내부에서는 이러다 보니까 이제 선대위 불참과 같은 중대 결심이 아니겠느냐, 이런 설명이 지금 말하자면 평가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준석 대표 상당히 참 저도 이해할 수 없다고 그러는데요, 윤석열 후보의 말하자면 정치 경험이 없는 거, 이거를 강력히 또 꼬집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후보는 정치를 잘 모른다, 당이 보완을 고민해야 할 때다, 이렇게 입장문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후보가 경험하지 못한 여성 정책이나 가정육아 등 특화된 여성 정책 영역에서 피드백 주는 게 중요하다. 우리 후보는 기본적으로 검찰 공무원으로 계속
근무해 오면서 정치를 잘 모른다. 그리고 윤 후보는 당원과 국민의 많은 성원으로 입문하자마자 대선 후보로 맡게 됐고, 그래서 당에 의지하는 게 많고 후보가 경험하지 못한 여성 정책에 대해 조언하는 게 중요하다. 어떻게 하면 후보의 장점을 극대화하고 당이 어떻게 보완할까만을 고민해야 할 때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요, 지방선거 공천과 관련해서 남여성 차별이 없는 누구나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 그리고 이번 주 공직후보자 자격시험 강의 동영상을 찍기 시작할 것이고, 공직후보자 기초 자격시험은 떨어뜨리는 시험이 아니다. 당에서 꾸준히 활동하고 동영상 강의를 이수한 당원은 누구나 만점을 받는 시험으로 설계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요, 이준석 대표가 맡는 동영상 강의는 당원 당규 부분으로 딱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요, 이렇게 이준석 패싱 논란이 계속되니까 홍준표 후보는 또 이런 입장문을 내놨어요. 아직 후보가 현황 파악이 덜 돼 일어나는 혼란이다. 이런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바로 이 청문 홍답 코너에서 이러한 입장을 내놓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참고적으로 지난 26일날도 이준석 대표의 패싱 문제가 거론됐을 때 당 대표를 패싱하고 깔보는 정당은 이 집단에 불과한 정당이다.